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성 근교 어느 고을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집안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시절 양반가에서는 목숨보다 체면이 귀했지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의 말투를 살피고 눈빛을 헤아렸습니다. 특히 큰 기와집이 늘어선 골목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온 동네 화제거리가 되곤 했어요. 이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집 중 하나에는 오래된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이었는데 집안의 평화는 언제나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지요. 말을 누가 이기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주먹 다짐보다 더 오래가고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해 봄 이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명량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상민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똑 부러지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량은 처음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올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올렸을 텐데 명량은 마치 친정집에서처럼 환하게 웃으며 큰 절을 올렸지요. 시어머니 박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박씨는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안주인 노릇을 해온 여장부였습니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고 집안의 모든 일은 자신의 손을 거쳐야 했지요. 그녀는 며느리 셋을 들였고 셋 다 고분고분하게 길들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며느리 명량은 달랐어요. 고분고분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비껴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명량의 가장 큰 무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떤 꾸지람을 들어도 먼저 환하게 웃어 보였고 함정 같은 질문을 받아도 순진한 척 답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량은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씨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세 가지 뜻을 숨기고 칭찬 속에 꾸지람을 섞는 재주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박씨는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는 명량이 차려온 밥상을 보며 국물이 좀 싱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량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되신다고 동네 의원 댁 마님께 여쭈었더니 소금기를 줄이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 하셨다고 말이지요. 박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싱겁다고 타박하려던 게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효심으로 둔갑해버렸거든요. 박씨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박씨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량을 바라보았고 명량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는 동네 마님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박씨는 일부러 명량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지요. 명량이 차를 따라 올리자 박씨는 무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으로 편하게 산다는 말을 꺼냈어요. 자신이 젊었을 적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고 시어머니 세수물을 데우느라 손이 얼어붙곤 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박씨의 말 속에는 명량을 향한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명량은 차분히 다과를 정리하며 듣고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옛날 며느리들이 그토록 고생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들이 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참으로 복이 많다고 어머님처럼 자애롭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 말이지요.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명량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자세히 들으면 박씨를 옛날 무서운 시어머니들과 비교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박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 반박하려 해도 말문이 막혔지요. 결국 박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박씨는 여러 차례 명량을 시험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시키면서 일부러 까다로운 주문을 늘어놓았고 장독대 항아리를 모두 닫고 마루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라고 했지요. 보통 며느리 같으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명량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지요. 더 기가 막힌 건 명량이 동네 안악들에게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덕분에 훌륭한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 했는데 동네에서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며칠 후 명량은 박 씨에게 비단 수건을 선물했습니다. 박 씨는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먼저 하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마님들이 놀러 왔을 때 명량은 그 수건이 시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일제히 감탄했지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받은 수건인데 어느새 자신이 준 선물이 되어버렸거든요. 박 씨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명량은 꿋꿋했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명량은 웃으며 해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명량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어요. 박 씨는 기회다 싶어 일부러 쌀쌀맞게 날씨를 보고 나가야지 어찌 그리 준비성이 없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명량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명량의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량은 금세 다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보름쯤 더 지났을 때 박 씨는 명량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명량이 매일 해질 무렵이면 뒷마당 작은 광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의심이 들어 살금살금 뒤따라갔지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명량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붓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민 출신 여인이 이렇게 또박또박 글을 쓸 줄 안다니 말이지요.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일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날그날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량은 글을 다 쓴 뒤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하면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량의 밝은 웃음과 당당한 태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명량이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신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성하며 더 나은 방법을 궁리한 흔적들이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박 씨는 더 이상 명량을 들볶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명량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 가을 하늘처럼 평온해졌지요.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명량을 불러 자신이 젊었을 때 입던 고운 비단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준다는 것은 며느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늘 고요한 뒤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틀 후 아침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친정 조카딸인 정 씨가 한양에서 양반 부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지난번 명량에게 당한 게 분했던 정 씨는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한양 부인들에게 말했지요. 이 집 며느리가 상민 주제에 글을 배웠다고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한양 부인들은 여자가 글을 배우면 교만해진다고 집안이 망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당장 글 쓰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조로 말했지요. 박 씨는 참다 못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일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 씨는 비웃으며 고모님이 며느리 편을 들다니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 씨가 퍼뜨린 소문이었지요. 박 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박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박 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 씨가 박 씨의 친정 오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명량의 시아버지 뻘 되는 어른이었지요. 어른은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박 씨를 꾸짖었어요. 정 씨는 옆에서 명량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추겼습니다. 명량은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대청마루로 걸어가 모든 어른들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명량은 또박또박 말했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를 업신여긴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들어 어른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어른은 일기장을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박 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가득 적혀 있었지요. 정 씨가 한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일기장 따위는 얼마든지 꾸며 쓸 수 있다고 우겼어요. 그때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명량은 효성스럽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른은 명량에게 석 달의 시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면 집에 남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친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지요. 그날부터 명량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는 수시로 들락거리며 명량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어요. 명량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귀한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명량을 의심했지요. 필시 훔쳐서 팔아넘긴 게 틀림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명량은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었어요. 박 씨는 명량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석 달의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 씨는 명량을 따로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부드러운 얼굴로 사과하며 한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명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 며느리이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정 씨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박 씨 몰래 곡식 창고 열쇠를 훔쳐 명량의 방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박 씨에게 말했지요. 곡식 창고 열쇠가 없어졌다고 며느리 방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명량의 방을 뒤지게 되었고 정 씨가 이불 밑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정 씨는 득의양양하게 어른께 알렸고 다음 날 어른이 다시 찾아왔어요. 명량은 무릎을 꿇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누군가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지요. 명량은 이틀 후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이 하나가 박 씨네 마당으로 뛰어들어 온 것이에요. 손에는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정 씨 마님이 자기 어머니께 이 보자기를 팔려고 했다고, 그 안에 비녀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보자기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의 잃어버린 비녀가 들어 있었지요. 박 씨는 곧바로 정 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정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지요. 박 씨는 곧장 오빠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른은 크게 노해 정 씨를 호되게 꾸짖고 집 밖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날 오후 어른은 박 씨네 집을 다시 찾아 명량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의심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박 씨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씨는 사람들 앞에서 명량의 일기장 몇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박 씨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명량을 경계했다고, 며느리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명량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당당했고 웃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명량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라고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어떤 틈도 파고들지만 절대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모함에도 진실을 지키려 애썼다고 말했지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 정 씨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 씨의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정 씨가 친척 며느리를 모함했다는 이야기가 양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시어머니는 크게 노해 당장 한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정 씨는 박 씨와 명량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명량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정 씨는 초라한 뒷모습으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박 씨와 명량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늘 이기려고만 했고 남을 누르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명량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께서 그렇게 사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 시대가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명량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굽히지 않으면서도 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웃으면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지요. 명량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많다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네 집안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칭찬했지요. 명량은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썼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싸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박 씨도 변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명량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명량의 배는 불러 있었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명량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겠다고 명량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센 사람은 소리 높이는 이가 아니라 끝까지 예를 지키는 이입니다. 고집과 웃음이 부딪혔을 때 결국 이기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박 씨와 명량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말의 무게가 달라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줄다리기는 끝났고 줄은 보이지 않게 풀려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명량은 웃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박 씨는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